한국은 어떻게 중국의 침략에서 살아남았을까요?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들이 모두 한반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나라 113만 대군은 99% 전멸당했고, 당나라는 30년간 침입했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몽골 제국도 7차례나 침입했지만 40년간 버텨내며 끝내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중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걸까요? 그리스에서 온 군사전략 전문가 니콜라스가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는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낸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니콜라스 파파도플로스입니다. 그리스에서 온 군사전략가이자 역사 칼럼니스트입니다. 제가 한국에 오게 된 이유는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아테네에 있는 제 연구실에서 동아시아 역사를 연구하던 중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작은 반도가 중국이라는 거대한 제국 옆에서 수천 년을 살아남았을까? 그리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산악 지형과 섬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도 수많은 제국들의 틈바구니에서 버텨왔습니다. 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 오스만 제국. 하지만 그리스는 여러 번 정복당했고, 때로는 수백 년간 지배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중국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서도 독립을 유지해왔습니다. 이 질문이 저를 한국으로 이끌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정말 현대적이다였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서 진짜 놀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온통 산, 또 산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자연환경이 좋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군사전략가로서 보니까 뭔가 달랐습니다. 이건 그냥 산이 아니라 천연요새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바로 지도를 펼쳐봤습니다. 한국 전체를 보니까 정말 경악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산맥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태백산맥이 동쪽을 따라 쭉 이어지고 소백산맥이 내륙을 가로지르고, 이건 나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요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살아남은 비밀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 산이 많은 나라지만 한국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리스는 산과 바다가 섞여 있다면 한국은 산맥들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방어선을 구축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찾아보고 박물관을 돌아다니면서 한국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알면 알수록 더 신기했습니다. 수나라 113만 대군을 막아낸 이야기, 몽골군을 40년간 막아낸 이야기, 이순신이 바다를 지킨 이야기. 처음에는 과장된 것이 아닐까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그 현장들을 가보자고. 책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서 느껴보자고. 서울에서 며칠을 보낸 후 본격적으로 한국 지도와 그리스 지도를 비교해봤습니다. 제가 가져온 그리스 지형도와 한국 지형도를 책상에 나란히 놓고 보니까 정말 놀라웠습니다. 여기도 산, 저기도 산. 참 많이 닮았군. 하지만 자세히 보니까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는 산들이 섬처럼 분산되어 있다면 한국은 산맥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용의 등뼈 같았습니다.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서울 전체를 내려다봤을 때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울이 완전히 산들로 둘러싸인 분지 안에 있었습니다. 북쪽에 북한산, 동쪽에 용마산, 남쪽에 관악산, 서쪽에 덕양산. 이건 단순한 지형이 아니라 민족을 지켜온 방패였구나.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왜 조선 왕조가 이곳을 수도로 정했는지를. 한양, 지금의 서울은 그냥 도시가 아니라 산들이 지켜주는 거대한 성이었던 것입니다. 부산에 내려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정산이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고, 해운대에서 올려다보면 장산이 버티고 있고, 어딜 가도 산이 사람들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점심을 먹는데 옆 테이블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리스에서 왔다고 하니
우리하고 비슷한 나라네. 산도 많고 바다도 있고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보다 운이 좋았어. 산들이 더 잘 연결되어 있거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리스는 산들 사이에 바다가 끼어 있어서 적들이 배로 우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육지로 연결된 산맥들이 촘촘하게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경주에 가서도 똑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토암산으로 둘러싸인 신라의 왕성을 보면서 아, 신라가 1000년을 버틴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싶었습니다. 불국사에 올라가는 길에 가이드분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신라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아십니까? 이 토암산에서 내려다보면 동해안이 다 보입니다. 저기 바다로 오는 것도 육지로 오는 것도 다 감시할 수 있죠. 실제로 토암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경주 시내는 정말 한눈에 다 보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적의 움직임이 다 보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라가 그렇게 오래 버틴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정말 감탄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지형을 잘 활용했는지를. 서울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정말 충격적인 자료들을 발견했습니다. 수나라와 당나라의 한반도 침입 기록들이었습니다. 자료를 보는 순간 이게 진짜인가? 하고 의심했습니다. 수나라가 113만 대군을 동원해서 고구려를 쳤다는 기록. 113만 명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십니까? 제가 유럽사를 전공했는데 당시 로마 제국 전체 군대가 4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수나라는 고구려 하나를 치기 위해 113만 명을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결과였습니다. 살수대첩에서 을지문덕이 이 거대한 군대를 거의 전멸시켜버렸습니다. 30만 명 중에서 살아서 돌아간 게 겨우 2,700명 뿐이었습니다. 99% 전멸. 이게 가능한 일인가? 자료를 더 파보니까 어떻게 가능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을지문덕이 정말 천재적인 전략을 썼습니다. 우선 적을 깊숙이 유인했습니다. 고구려 군대가 계속 후퇴하면서 수나라군을 평양성 근처까지 끌어들인 것입니다. 수양제는 드디어 항복하는구나 하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함정이었습니다. 수나라군이 보급로도 길어지고 지치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가짜 항복 편지까지 보내서 완전히 방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나라군이 철수를 시작할 때 살수, 지금의 청천강에서 기습 공격을 가한 것입니다. 강을 건너는 적군을 공격하는 건 군사학의 기본입니다. 적이 가장 취약한 순간을 노린 것입니다. 결과는 완전 참패였습니다. 수양제는 이 충격으로 얼마 안 가서 죽었고 수나라 자체가 망해버렸습니다. 거대한 제국조차 한반도의 산맥 앞에서는 힘을 잃었구나. 당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태종 이세민이 직접 30만 대군을 이끌고 왔지만 안시성에서 막혔습니다. 양만춘이 활 하나로 당태종의 눈을 맞춰버렸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중국 전체를 통일한 황제가 작은 산성 하나 때문에 눈에 화살 맞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박물관에서 안시성 모형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산성들이 그냥 성이 아니라 산의 지형을 완벽하게 활용한 천연 요새였다는 것을. 하지만 제가 더 자료를 파보니까 한국이 항상 무력으로만 맞선 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중국에 조공을 바치기도 했고 우호관계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럼 굴복한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완전 고등 외교술이었습니다. 고려 시대 기록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고려는 송나라, 금나라, 원나라가 차례로 중국을 지배할 때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조공은 바치되 내정 간섭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 규장각에서 조선시대 외교 문서들을 보면서 정말 감탄했습니다. 조선이 명나라와 청나라를 상대하는 방식이 완전 달랐습니다. 명나라 때는 사대라는 명분으로 형식적인 예의를 갖추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독립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가 명나라를 무너뜨렸을 때는 재빠르게 청나라와 관계를 정립했습니다. 무릇 작은 나라가 큰 나라 옆에서 살아남으려면 칼만이 아니라 지혜도 필요하다. 이건 제가 그리스 역사를 연구하면서 느낀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리스도 로마 제국 시대에 비슷한 전략을 썼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복속했지만 문화적으로는 오히려 로마를 지배했습니다. 한국사연구소에서 만난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조공관계라는 게 단순한 굴복이 아닙니다. 일종의 무역협정이자 불가침 조약이었죠. 조공을 바치면 그 몇 배의 하사품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중국 황제의 보호를 받는다는 명분도 생겼고요.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죠. 정말 똑똑한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은 산으로 방어하고 외교로 균형을 잡으며 생존했던 것입니다. 특히 고려 공민왕의 정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원나라가 약해지자 과감히 반원 정책을 펼치고 명나라가 들어서자 재빠르게 명과 관계를 정립했습니다. 이런 외교적 감각이 없었다면 절대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몽골 침입 이야기는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1231년부터 1270년까지 무려 40년간 7차례에 걸친 침입. 이건 거의 한 세대가 통째로 전쟁을 겪은 것입니다. 몽골이 얼마나 무서운 상대였는지 아십니까? 유럽까지 정복한 군대입니다. 러시아, 폴란드, 헝가리 다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작은 한반도에서는 40년 동안 못 이겼습니다. 강화도로 가보니까 정말 이해가 됐습니다. 고려 조정이 왜 여기로 천도했는지. 바다로 둘러싸인 완벽한 천연 요새였습니다. 강화도 가이드분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몽골군은 기마민족이라 바다를 못 건넙니다. 육지에서는 무적이지만 바다에서는 완전 무력해지죠. 그럼 40년 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버틴 것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국 곳곳의 산성들이 계속 저항했습니다. 몽골군이 하나 점령하면 다른 데서 또 반란이 일어나고 처인성에 가서도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김윤우가 몽골 최고 장군 살리타를 사살한 곳입니다. 살리타가 누군지 아십니까? 몽골 제국 최고의 명사수입니다. 그런 장군을 작은 산성에서 화살 하나로 보내버린 것입니다. 지형이 준 힘은 백성들의 끈질긴 의지와 합쳐져야만 진정한 방패가 되는구나. 몽골군 입장에서는 정말 미칠 노릇이었을 것입니다. 유럽은 한 방에 정복했는데 이 작은 나라는 왜 이렇게 끈질긴 것인지. 청나라 침입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유재란, 정묘호란, 정축호란. 청군이 한양을 점령했어도 전국 곳곳에서 의병 활동이 계속됐습니다. 삼전도비를 보면서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인조가 305고두례를 했다는. 하지만 그것도 전략이었습니다. 일시적으로 굴복해서 나라를 보존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외부 민족이 중국을 정복하던 시기에도 한국은 끝내 동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몽골이 원나라를 세웠지만 고려는 고려였고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했지만 조선은 조선이었습니다. 산속에서 농사짓고 버티는 백성들의 저항이 꺾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침입군이 와도 산으로 피하고 침입군이 가면 다시 내려와서 터전을 가꾸고 이런 끈질긴 생명력이 진짜 비밀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특히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그리스의 살라미스 해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통영에 있는 이순신 공원에 갔을 때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명량대첩 기념관에서 13척 vs 133척이라는 숫자를 보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 했습니다. 중국조차 두려워한 일본의 야망을 조선의 바다와 산, 그리고 한 장군이 막아냈다니. 이건 기적이자 민족의 힘이다. 저희 그리스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라미스 해전에서 테미스토클레스가 페르시아 함대를 막아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순신의 업적이 더 놀라운 이유는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지 해설사분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명량 해협은 조류가 엄청 빠릅니다. 6시간마다 방향이 바뀌는데 이순신이 그 타이밍을 정확히 계산한 것입니다. 일본군이 밀려올 때는 조류가 일본 쪽으로 흘렀습니다. 그래서 일본 배들이 제대로 기동을 못했죠. 그때 조선 함대가 일제히 공격한 것입니다. 정말 천재적인 전략이었습니다. 바다의 지형까지 완벽하게 계산한 것입니다. 한산도 대첩 현장에도 가봤는데
하객진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산도 앞바다가 얕아서 큰 배들이 들어오기 어려웠습니다. 이순신이 그걸 노린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의병들의 활동이었습니다. 일본군이 육지를 점령해도 산 곳곳에서 의병들이 나타나서 괴롭혔습니다. 행주산성에 가서도 정말 놀랐습니다. 권율 장군이 3만 명의 일본군을 막아낸 곳입니다. 산성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한강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일본군의 동향이 다 보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돌을 굴려내리면 정말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조선이 일본을 막아낸 건 단순히 이순신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바다와 산이 하나 되어서 만든 기적이었다는 것을. 여행의 마지막 날 설악산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할아버지와의 대화는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설악산 자락에서 쉬고 있는데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소주 한 병을 꺼내시더군요. 젊은 외국인이 여기까지 왔구만. 한 잔 어떻습니까? 라고 하시면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산이 지켜줬지만 결국은 사람이 지킨 거요. 6.25 때 우리 가족이 이 산으로 피난 왔습니다. 한 달 넘게 산에서 살았죠. 그때 느꼈어요. 산이 우리를 숨겨주지만 결국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살아남는다는 걸. 할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몇천 년 동안 이런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힘들면 산으로 들어가고 산에서 힘을 얻고 다시 내려와서 터전을 가꾸고. 그게 우리 민족의 DNA입니다.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국은 산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산 같은 정신을 가진 나라였다. 할아버지가 설악산 봉우리들을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산들 보십시오. 폭풍이 와도 안 쓰러지고 눈이 와도 굳건히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바로 저런 것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산은 높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그랬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높은 곳에서 내려다봤죠. 그래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날 밤 서울로 돌아가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산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 산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냥 자연 경관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한 민족을 키운 정신의 요람처럼 보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등산을 좋아하는 이유도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산에 오르는 게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조상들의 정신을 이어받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한 달간의 한국 여행을 마치고 그리스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이번 여행에서 얻은 깨달음을 정리해봤습니다. 한국이 강한 이유는 크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수나라 113만 명이 와도, 몽골이 7번 쳐들어와도, 일본이 15만 명 데리고 와도, 또 왔다면 또 이기면 된다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불이한 일이 있으면 참지 않습니다. 독재자든, 부패한 정치인이든, 잘못된 권력이든, 바로 나서서 이건 아니다라고 외칩니다. 촛불 들고 거리로 나와서 바꿔라 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대단한 건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나라가 어려우면 금 모아서 도와주고,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어떤 시련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K-POP, K-드라마가 세계를 정복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 안에 이런 강인한 정신력이 담겨 있으니까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리스로 돌아가서 동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정말 놀랍다. 우리 스파르타보다 더 강하다. 그러니까 다들 정말입니까?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스파르타는 300명이 싸우다 다 죽었지만 한국은 나라 전체가 2000년 넘게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이 길러낸 불굴의 정신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산을 오르며 자랍니다. 산은 쉽게 정복되지 않습니다. 한 번에 오르지 못하면 다시 도전해야 하고, 또 실패하면 또 도전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포기하지 않는 마음, 끝까지 버티는 정신력을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이 쳐들어와도 또 왔구나
산에서 기다리고 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맞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나라 113만 대군이 와도, 몽골이 7번 쳐들어와도, 일본이 15만 명 데리고 와도 결국 다 물리쳤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넘게 산에서 단련된 민족의 DNA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된 것, 군사독재를 평화롭게 민주화로 바꾼 것, 지금 BTS와 K-드라마로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것. 이 모든 게 바로 산이 길러낸 불굴의 정신 때문입니다. 당신들의 조상은 수백만 대군도 막아낸 산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이 많다는 건 단순한 지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혼이자 자존심입니다. 화면에는 웅장한 산맥과 태극기가 겹쳐지며 마무리됩니다.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한 민족입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억하십시오. 113만 대군도 이긴 조상들의 피가 여러분 몸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산이 길러낸 위대한 민족의 후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우리의 위대한 역사를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한국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또는 후손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우리 조상들의 정신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 하나하나 모두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